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저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행복론. 삶의 지혜를 위한 아포리즘.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내 의식의 수준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사회적 지위와 부유함의 차이가 행복과 만족감의 내적인 차이와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인간의 의식 안에서 존재하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의 수준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며, 더 본질적으로는 대개 그 형태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떠한 사치와 향락이라도 멍청한 이의 아둔한 의식 속이라면 힘든 감옥 안에서도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빈곤하다. 내면이 풍요롭다면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의 운명,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운명은 나아질 수 있으며, 내면이 풍요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그다지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저 어리석은 자에 머물 뿐이며, 아둔한 자는 천국에서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둔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에 괴테는 이렇게 말한다. 백성과 노예와 지배자, 그들은 고백한다. 늘 언제나 연약한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그저 인간의 성격일 뿐이라고. 서동시집.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안의 장점들.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에는 주관적인 면이 객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건강은 그 어떤 외적 재산보다 월등하게 중요하다. 완벽한 건강과 행복한 조화에서 만들어지는 차분하고 밝은 성품, 맑음, 생기 넘침, 통찰력과 분별력, 의지와 선한 양심 등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장점들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자 혼자 있을 때도 늘 그를 따라다니는 것,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그가 소유한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이용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인격에 맞는 것에 힘을 쏟고 개성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맞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하며, 거기에 맞는 위치와 직업,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가진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일을 한다면 결국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평생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다. 부를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워라. 부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업에 힘을 기울이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얻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필요 이상의 부는 사실 우리의 만족감에 아주 미미한 영향만을 줄 뿐이다.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을 유지하느라 필수적으로 따르는 근심을 불러와 행복에 방해를 받는다. 인간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 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데는 고민과 걱정보다 밝음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의 직접적인 것이고 가장 최고의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산을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물의 객관적이고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열의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몹시 기뻐하고 스스로 격려하자.
우울한 사람은 10가지의 일 중 9가지를 성공하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한 한 가지 일에 대해 화를 낸다. 반면에 밝은 사람은 성공한 한 가지 일에 기뻐하며 실패한 나머지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기쁨의 근원을 내부에서 찾아야 더욱더 행복한 존재가 된다. 가장 좋고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그래서 그 결과로 기쁨의 근원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을수록 더욱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에우데모스의 윤리학 7권 2장. 지적인 생활이 한 인간을 많은 것으로부터 구해준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은 열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지루하고 건조한 것이다. 하지만 열정에만 의지해 움직이면 곧 고통스러워진다. 그렇기에 지성을 갖춘 자만이 행복하다. 그들은 실제의 삶과 동시에 지적인 삶을 함께 영위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지적인 생활은 권태를 막아줄 뿐 아니라 그것에서 오는 치명적인 결과로부터도 보호해준다. 즉,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 수많은 위험과 불행, 손실과 낭비로부터 지켜주는 벽이 되어주는 것이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귀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고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필요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첫째는 자연스럽고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가져온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욕구가 해당하는데 이 욕구는 충족시키기가 쉽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성적인 욕구가 해당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세 번째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로 사치, 부귀, 화려함에 대한 욕구이다. 이것은 그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 각각의 사람은 자신이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자신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평선까지 가려한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대상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는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어려움이 생겨 그런 확신이 사라지면 그는 불행을 느끼게 된다. 이 지평선 시야 밖에 있는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거대한 부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가 수포로 돌아가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 큰 재산이나 유복을 잃고 난 뒤 처음 만나는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의 기분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운명이 우리의 소유물을 줄이고 나면 우리 스스로 원하는 수준을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면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느끼지 않게 된다. 상처가 아문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의 요구를 억누르던 압축기가 밀려 올라가 우리의 욕구는 팽창되고 바로 거기에 기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역시 이 과정이 끝나면 기쁨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팽창된 요구에 익숙해져 이미 달성한 소유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하여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특징인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다른 이들의 치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자.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 집중한다.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다른 이의 의견을 자신의 존재에 실제하는 것처럼 보는 반면 자신에게 실제하는 것을 단순한 이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영이라 지칭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노력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허영심은 수다스럽게 만들지만 자존감은 과묵하게 만든다. 자존심은 자신이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해 굳건한 확신이다. 하지만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도록 하려는 욕망이다. 허영심은 사람들을 수다스럽게 만들지만 자존감은 과묵하게 만든다. 하지만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 계속 침묵하는 편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다른 이들의 높은 평가를 받기에 훨씬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우월한 장점과 특별한 가치에 대한 내적인 강건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신념만이 사람에게 진짜 자존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좋은 평판을 듣는 것보다 용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없다. 타인에게 호의적인 의견을 듣거나 확실성을 얻는 것보다 그의 삶에 대한 용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신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도움은 자신이 만든 것보다 인생의 재앙에 대해 더 큰 방어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현재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다. 현재만이 진실된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직접적인 고통이나 불쾌감 없이 견딜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즐겨야만 한다. 과거에 가졌던 희망이 실패로 돌아간 일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울한 얼굴로 현재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한 근심이나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의 좋은 시간을 제멋대로 망치고 팽개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걱정이나 슬픔, 양심의 가책을 위한 시간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이미 일어나버린 불행한 사건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미 일어나버린 불행한 사건의 경우 그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거나 피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에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거듭 숙고해보는 것이 우리의 교훈과 개선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유익한 자기 체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을 땐 우리 자신을 변명하거나 미화하면 안 되고 경시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물론 그럴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불만이라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고는 배움을 얻을 수 없다. 메난더 단행시. 갑작스러운 기쁨이나 슬픔에도 담담하게 대하며 자신을 찾자. 사건 사고들은 우리 인생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한탄하며 얼굴을 찌푸리기만 하거나 작은 벼룩에 물렸다고 신의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된다.
분별력이 있는 인간으로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영리한 여우처럼 크거나 작은 불행을 말끔히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심사숙고를 기울여야만 한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돌멩이를 내가 바꾸지 못하듯 나는 그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주어진 개성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것의 유형과 본질이 허락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의 개성이 변화하기를 바라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상대도 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것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길 위에 굴러온 돌멩이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그들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이용할 것이다. 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하고 잊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한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지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동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노나 증오를 보이지 마라. 분노나 증오를 말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쓸모없고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하며 우스꽝스럽고 비열하고 천박한 일이다. 그러므로 행동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노나 증오를 보여서는 안 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나 증오를 드러내는 일을 완벽하게 피하면 피할수록 그 행위를 더욱 완벽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고 타인의 이해력에 맡겨라.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마라는 원칙은 자신이 말한 것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타인의 이해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분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는 말은 감정의 호소에 이야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원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밝혀지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손한 태도와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무례한 것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닫는 인생 후반기.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모든 행복은 공상과도 같지만 고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분명해진다. 그렇기에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인생 후반부의 시기에는 즐거움보다 단지 고통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안정적이고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현재를 즐기며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젊을 땐 자신 앞의 여생이 왜 무한한 듯 길어 보일까? 젊은 시절에는 자신 앞에 놓인 인생이 왜 그렇게나 무한하게 길어 보이는 것일까? 첫 번째로 사람의 한없이 무한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은 한없이 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여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겪었던 지난 몇 년을 인생의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은 무엇이든 그것을 의미 있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별로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의 추억은 언제나 새롭고 신기해 오랫동안 겪었던 것처럼 느끼게 한다. 열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없기에 노년기의 삶은 슬프지 않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기쁨은 적고 고통은 크다. 하지만 차가운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그들을 내버려 둔다. 대신 노년기의 삶은 명상의 손길을 얻는다.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그것 자체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의식 속에서 우세할수록 인간은 더 행복해진다.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즐거움이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생론. 온전한 삶을 위한 아포리즘. 생존의 허망함에 대하여. 현실에서는 하찮은 현재라도 가장 중요했던 과거보다 우월하다. 한 번 존재했던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현실에서는 하찮은 현재라도 가장 중요했던 과거보다는 더 우월한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관계는 유와 무의 관계와도 같다. 수천 년 동안이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에 존재하고 잠시 뒤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존재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공간의 관념성과 아울러 모든 형이상학에 이르는 열쇠이다. 그것을 통해 자연과는 전혀 다른 사물의 질서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칸트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매일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하루치만큼 더 가난해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아주 잠시만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매일 저녁 우리는 하루치만큼 더 가난해진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현재를 즐기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현실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정신적인 유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다음 순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꿈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을 두고 결코 진지하게 노력할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안정과 행복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 우리의 존재는 점점 사라져가는 현재 이외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할 근거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 존재에는 형식을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만 있을 뿐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안정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존재의 전형적인 모습은 불안이다. 평생 행복이라고 가정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얻는다 해도 실망만 남는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현재로만 이루어진 삶이 끝나려 하는 순간에는 행복했느냐 불행했느냐의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우리 인생은 가까이서 바라보면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반면에 현재는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목표를 향한 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평생 일시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지나쳐 보내버린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한다. 욕구를 달성하면 고통이 없어지지만 곧 권태감에 사로잡힌다. 욕구를 달성하면 고통이 없는 상태가 되지만 곧 권태감에 사로잡혀버린다. 그런 무료함은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존을 즐기는 경우는 만족스러운 목표를 얻으려고 노력할 때나 지적인 작업에 종사할 때이다. 먼 목표가 우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충족된 후에는 그러한 착각이 사라진다. 세상의 고뇌에 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사소한 일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우리는 온몸이 건강한 상태는 느끼지 못하면서 신발이 작아서 꼭 끼는 것 같은 작은 부위의 고통은 쉽게 느낀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찮고 사소한 일만 생각한다. 그것은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행복과 평안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우리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운명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질병, 박해와 가난, 불구, 실명, 광기, 죽음과 같은 불행들 말이다. 역사가 전쟁이나 반란 외에는 별로 말할 것이 없듯이 개개인의 삶도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빈곤과 무료함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인간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적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투쟁 속에 살다가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음을 맞이한다. 1. 고난, 노력, 고통은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갈 운명이다. 욕망이 생기자마자 성취된다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며 어떻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인가? 모든 이가 원하는 것을 어려움 없이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사람들 중 일부는 무료한 나머지 죽어버리거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서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즉 다른 환경이나 다른 인생은 인류에게 적합하지 않다.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이 아주 멋진 표현인 이유. 우리는 인생을 무라는 축복받은 고유한 상태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사소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인생을 그럭저럭 참을 만하다고 느낀 사람들조차 오래 살수록 그것이 전반적으로 실망과 속임수, 기만의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자손의 2세대 또는 3세대까지 체험하는 사람은 각종 고개사들의 공연을 두세 번 잇따라 되풀이해서 바라보는 구경꾼과도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인생이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과도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은 멋진 표현이다. 이 세상을 고행의 장소로 보는데 익숙해지자. 늘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확실한 나침반을 손에 쥐고 인생을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하나의 고행의 장소로 보는데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이미 먼 옛날의 철학자들 역시 이 세계를 그렇게 보았다. 기독교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죄의 결과, 실수의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한 습관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기대치를 그 성질에 알맞게 설정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통, 곤외, 공공을 규칙에 위배되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독자적 사고에 대하여.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 독자적인 생각으로 알아낸 것들은 책에서 단순히 그냥 얻은 것에 비해 더 가치가 있다. 독자적인 생각으로 얻어낸 진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자 살아 숨쉬는 우리 사고 전체의 구성 요소로 우리 세계로 들어와 온전하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근거와 결론을 완전히 이해해 우리 전체의 생각과 색깔, 형식과 특징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진리는 아주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때를 맞추어 나타나고 두 번 다시는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다. 평생을 독서하며 보낸 사람과 평생을 생각하며 보낸 사람. 평생을 독서를 하며 보내고 여러 책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여행 안내서만 잔뜩 읽고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과도 같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와는 반대로 평생을 생각하며 보낸 사람은 직접 그 나라에 다녀온 사람과도 같다. 이러한 사람만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으며 그곳의 문제를 한눈에 꿰뚫고 있고 진실로 그곳의 사정에 헌하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느라 현실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외면해선 안 된다. 독서를 하면 늘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독서를 할 때보다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 독자적인 생각을 할 기회가 늘어나므로 책을 읽느라 현실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외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진지하고 직접적이며 근원적인 특징이 있고 모든 생각과 표현에 독창성이 있다. 하지만 책에만 의지하는 철학자는 전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한 것이며 개념도 다른 사람들의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중고품만 잔뜩 모아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복제품을 다시 복제한 것처럼 희미하고 흐릿하다. 독서와 책에 대하여 품이 없는 무지한 부자는 마치 짐승과도 같다. 무지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면 무지가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과 궁핍에 옥죄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성과가 지식을 대신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적에 몰두한다. 반면에 무지한 부자는 그저 욕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짐승과도 같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내일 볼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잃게 만드는 독서의 폐해를 조심하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시켜야만 되는 것처럼 다시 떠올리고 되새겨야만 읽었던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책만 읽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책으로 읽었던 내용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사라지고 만다. 사실 종이 위에 적힌 생각은 모래밭에 찍힌 사람의 발자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은 알 수 있지만 그가 그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 우리의 독서법에서는 읽지 않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독자는 진정한 예술작품을 읽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교양을 높이는 데 이용해야 한다. 귀한 시간을 질 낮은 졸작을 읽는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독서법에서는 읽지 않는 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기술은 아무리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책을 손에 잡지 않는 것에 있다. 늘 일정한 시간을 독서에 할애해 위대하고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이자 명성이 드높은 작가의 작품만을 읽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교양과 깨우침을 준다. 질 낮은 책은 정신의 독약이나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정신을 파멸시킨다.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책을 구입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사람들은 책을 구입하는 것과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먹은 모든 것을 전부 체내에 담고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가 먹은 음식으로 인해 그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가 읽은 것에 의해 정신적으로 살아서 현재의 자신이 된 것이다. 하지만 육체가 자신과 동질적인 것만을 그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그 목적에 맞는 것만 간직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떠한 것에도 객관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리 독서를 한다고 해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그들은 읽은 것을 그 어떠한 것도 간직하지 않는다. 옛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하나의 작품은 정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인간관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을 위한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옛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전 작가의 한 작품을 읽으면 곧 생기를 느끼게 되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힘이 솟아나고 기분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고전어와 그것의 완벽함 때문일까? 혹은 몇천 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은 작품과 약화되지 않은 정신의 위대함 때문일까? 어쩌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교육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교육과 인위적인 교육의 차이.
우리 지성의 본질에 따르면 개념은 직관을 추상화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은 개념보다 더 앞서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어떤 개념이 직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직관이 어느 개념에 속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아주 자연스러운 교육이라 부른다. 반면 인위적인 교육은 구체적인 세계를 폭넓게 알기 전부터 책을 통해 미리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수많은 개념을 머릿속으로 잔뜩 주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험이 이 모든 개념에 대한 직관을 나중에라도 제공해야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러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사물과 인간을 오해하고 틀린 판단을 하게 되어 잘못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교육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게 된다. 직관이 늘 개념보다 앞서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세상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끝에서 세상을 알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일은 직관이 개념에 선행하며 더욱이 보다 좁은 개념이 보다 넓은 개념에 선행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의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무엇이 전제로 되는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만 한다. 교육자는 자연스러운 인식의 순서를 탐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세계의 사물과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잘못된 생각이 아이들에게 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한번 잘못된 생각이 주입되고 나면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책을 쥐어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 대해 먼저 알려주자.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원본을 통해서만 인생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서둘러 손에 책을 쥐어주기보다는 사물과 인간관계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현실 세계를 순수하게 파악하고 그곳에서 개념을 직접 이끌어낸 후에 그에 대한 근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현실이 아닌 책이나 동화 혹은 다른 사람의 말에서 가져와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환상과 착각으로 가득한 머리는 현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그런 착각에 따라 현실을 바꾸려고 헛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